너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내 엄마가 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리고 지금 내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다. 빗길에서 넘어져서 발도 다치고 다리도 부러졌다고.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를 이렇게 대하는 게 맞는 거야? 아버지, 그게 사실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까봐 밖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내 장인 장모는 괜찮고 내 엄마는 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비 오는 날에 말이야. 아빠, 죄송해요. 그냥 상황이 좀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사실 와이프랑 지금 영화관에 와 있거든요. 예전부터 잡힌 약속이라서 영화 끝나면 바로 갈게요. 뭐? 영화 보겠다고? 너는 부모가 다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냐? 좋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결혼할 때 줬던 그 집 팔아버릴 거다. 너희 같은 배은망덕한 놈들한테는 필요 없어.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 살고 있는 김철룡입니다. 아들이 결혼하면서 겪었던 일들 중 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서운함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와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젊은 나이에 홀로 남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께서 아들을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학교에 직접 데려다 주셨고 학교가 끝나면 늘 손수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들은 할머니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마저도 오래 곁에 계시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를 졸업할 무렵 어머니께서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이 가장 의지하던 할머니를 잃은 건 그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우리 집에 깊은 어둠을 드리웠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아들의 태도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늘 밝던 아들은 어두워졌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에 밥을 먹고 있을 때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새 운동화 하나만 사주세요. 운동화. 저번에 산 지 얼마나 됐다고? 그때 산 건 벌써 낡았잖아요. 친구들은 다 새 운동화 신고 다닌다고요. 아빠가 하나만 더 사주시면 되잖아요. 준우야, 이번 달에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았고 내 학비도 준비해야 해서 말이야. 운동화는 좀 더 신다가 나중에 사면 안 되겠니?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니 밥을 먹던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아빠는 맨날 돈 타령이야. 운동화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애들 부모들은 다 잘해주는데 왜 아빠는 이런 것조차 아까워해?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아빠는 뭐 하나 해주는 걸 아깝게 생각해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너 그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아빠가 그렇게 아깝다면 됐어요. 아들은 저와 더 이상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내 없이 키우느라 준우가 안쓰러워서 제가 오냐오냐 키웠던 게 잘못이겠죠. 저는 한숨을 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저와 말조차 제대로 섞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 돌아오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들은 의식을 잃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기적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왜 우리 준우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며칠 동안 병원에서 기다렸지만 아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에 앉아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준우는 어머니가 누구보다 아끼셨던 아이잖아요. 어머니, 하늘에서 준우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를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준우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혼자 두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새엄마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처음 새엄마 26을 만났을 때 사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아들은 새엄마를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자 아들은 새엄마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이 아이가 다시 안정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새엄마를 점점 더 따르게 되었고 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버렸고 어느새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곧잘 알아서 직장을 얻어 일하는 걸 보며 저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평화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갈등은 아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 사업을 시작하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을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갑자기 무슨 결혼이니? 어떤 아가씨니? 거래처 회사에서 일하는 분인데 같이 일하다가 마음이 맞아서요. 오래 사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결혼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사랑을 찾아 결혼하려는 건 기쁜 일이었지만 마음속에선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만났니? 결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야.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고 집안도 꼭 봐야 한단다. 알아요, 아빠.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저랑 잘 맞고 저를 이해해줘요.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니까 좋은 시기에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결혼하고 싶다면 아빠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서로의 가정 환경도 다르고 결혼하면 모든 게 달라진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언제 한번 소개시켜주렴. 결국 저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처음 제게 소개할 때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데리고 온 예비 며느리는 노랗게 탈색한 머리에 빨간 립스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와 손에는 여러 장신구들이 치렁거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반갑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아들 준우는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 혜진이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네일아트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일아트라, 요즘 그런 일이 인기가 많다고들 하더구나. 가게는 어디 있니? 네, 요즘엔 많은 분들이 네일아트를 찾으셔서 일은 많아요. 가게는 강남 쪽에 있어요. 그래도 어린 나이에 자기 사업을 하다니 대단하구나. 식사를 하던 중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떤 일 하시니? 부모님은 역 근처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세요. 오래 하셨죠? 제가 어릴 때부터 하시던 일이라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세요. 포장마차라
밤늦게까지 힘든 일이지. 그만큼 성실하게 사셨다는 거겠지? 저도 가끔 가게에 가서 도와드려요. 손님들이 많을 때는 제가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요. 혜진이가 부모님 도와드리면서도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배울 게 많아요. 아, 저희 부모님도 사위 잘 얻었다면서 좋아하셔요. 준우가 정말 든든하다고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살짝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혜진이의 손목에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긴 팔을 입고 있던 예비 며느리의 소매 사이로 큰 나비 문양과 알 수 없는 영어들이 살짝 보였습니다. 그 문신이 제 눈에 띄었을 때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손목에 새겨진 그 문신은 예상 밖이었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 시선을 느낀 혜진이는 급히 손목을 식탁 아래로 숨겼습니다. 아내도 저와 동시에 그 장면을 눈치챈 듯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혜진아, 그 손목에 있는 건 뭐니? 아내가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멋모르고 했던 문신이에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그냥 재미로 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좀 후회되더라고요. 아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있던 손을 내려놓고 혜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서 느껴지는 놀라움과 실망감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방황하던 시기라서 지금은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어요. 후회도 되고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내 역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아무튼 너희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결혼은 언제쯤 할 거니? 여자는 나이가 많으면 노산이라 힘들어. 그래, 준우가 어릴 때부터 아이를 참 좋아했는데 너희가 아이 낳으면 참 예쁘겠구나.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갑자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희는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애는 낳아야지. 요즘은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도 많아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으면 많은 책임이 따라오잖아요. 저희는 그런 부담 없이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들은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앞으로 둘만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냐?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인생을 다 쏟아붓기보다는 저희 둘이서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더 이상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혜진이를 사랑하고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준우가 결혼을 준비하던 때 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결혼은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특히 처가댁 형편이 어려워 사돈에게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남기신 작은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파트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동네에 있던 곳이었는데 그때는 그냥 평범한 소형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네에 개발 바람이 불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준우에게 그 돈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나는 아들을 불러앉혔습니다. 준우야, 내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집 문제는 생각해봤니? 내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지 않냐? 그 집 말이다. 얼마 전에 부동산에 확인해보니까 그 아파트 값이 꽤 많이 올랐더구나. 그 아파트요. 저한테 주실 거예요.
사실 요즘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걸로 해결될 수 있다면 다행이죠. 준우야, 그 아파트는 내 할머니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야. 내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결심한 거니까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네, 알아요. 어차피 아빠도 나중에 저한테 물려줄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걸 당연히 여기는 건 아니야.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해라. 마지막이라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무슨 큰 부탁이라도 한 것처럼 들리잖아요. 부모로부터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이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면 스스로 서야 하는 거다. 부모에게 계속 기대지 말고 말이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혼자 힘으로 다 해요. 아무튼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내가 알아서 잘 살길 바란다. 하지만 기억해라. 부모로부터 받은 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후회할 일이 생길 거야. 그렇게 저는 아파트를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들에게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하나를 사줬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치러졌고 저는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아들은 점점 우리 집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이 많아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번 명절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다음번엔 꼭 찾아뵐게요. 아들은 전화를 통해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우리와 점점 더 거리를 두었습니다. 명절이면 항상 사돈댁을 먼저 찾았고 우리 집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서운해졌지만 아내는 아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준우도 이제 결혼했으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도 너무 서운해하면 안 돼요? 아내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우야, 이번 추석에는 언제 내려올 거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또 무슨 일이니? 지난번엔 감기 몸살이라더니 이번엔 왜 안 오겠다는 거냐? 그게 혜진이가 발목을 다쳤어요. 병원에서도 당분간은 집에서 푹 쉬라고 했거든요. 발목을 다쳤다고? 언제 다쳤는데? 지난주에 계단에서 접질렀어요. 아빠, 혜진이가 통증도 심하고 병원에서 이동하지 말라고 해서요. 저희도 마음은 내려가고 싶은데 이번엔 좀 힘들 것 같아요. 너희는 왜 명절마다 무슨 일이 계속 터지니? 그럼 너 혼자라도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혜진이를 혼자 집에 어떻게 두고 가요? 다음번엔 꼭 갈게요. 아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렇게 며느리에게만 휘둘리면서 매번 핑계를 대는지 아들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준우가 요즘 너무 바빠 보이니까 제가 서울로 직접 가서 밥이라도 챙겨줄까 해요. 이대로 두면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길 것 같아서요. 당신 혼자 서울까지 가겠다는 거야? 날도 춥고 무리하면 당신 몸이 더 상할 텐데. 그냥 기다립시다. 준우 그놈이 와야지. 당신이 짐까지 들고 어떻게 가. 하지만 아내는 이미 부엌에서 음식을 싸고 있었습니다. 냄비 안에는 진하게 양념된 갈비가 자작하게 끓고 있었고 그 특유의 고소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내는 국자로 갈비찜을 저으며 양념이 고기 속까지 잘 배도록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갈비찜과 김치가 준비된 후
아내는 손을 닦고는 다시 마른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반찬은 간단한 듯해도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멸치들을 볶아가며 깨를 뿌리고 약간의 간장으로 맛을 낸 멸치볶음은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그대로 담은 음식이었습니다. 준우가 저번에도 끼니를 대충 때운다던데 얼마나 걱정되는 일인지 아세요? 서울에 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그 아이도 이제 어른이야. 결혼도 했고 자기가 알아서 할 거라고요. 당신까지 무리할 필요 없어요. 준우는 몸만 컸지 혼자선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혜진이도 요즘 몸이 안 좋다는데 누가 그 애 챙겨주겠어요. 아내는 음식을 하나하나 깔끔하게 통에 나눠 담았습니다. 그녀는 각 반찬통 위에 뚜껑을 덮고 빈틈없이 포장하며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든 음식이 깔끔하게 포장된 후 작은 포장기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아니, 이걸 다 들고 가겠다는 거야?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그 먼 길을 혼자서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버스 안 타본 것도 아니고 괜찮을 거예요. 나중에 힘들면 제가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보니 말린다고 안 갈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착하면 꼭 전화해. 서울 가는 길도 춥고 복잡하니까 중간중간 연락이라도 해. 걱정 말고 당신은 집에서 기다려요. 나중에 도착하면 바로 연락할게요. 아내는 짧게 인사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잘못된 예감이 들었지만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다녀오길 바라며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도착하면 연락을 주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내와 아들 두 사람 모두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착했다는 문자라도 왔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녁 무렵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참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울 시내 병원입니다. 혹시 이영자 씨 가족분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예, 환자분께서 넘어지셔서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으셨고 현재 입원 중이십니다. 머리를 부딪히셔서 뇌진탕 증세도 보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고 바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응급실 침대에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보, 몸은 괜찮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아내가 다친 이유를 묻기 위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다친 거예요? 준우는 만난 거예요? 아니요. 준우 얼굴 못 봤어요. 뭐라고요? 왜? 준우네 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사돈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들어오지 말고 밖에서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사돈이 왔다고. 그럼 당신은 어디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처음엔 카페에서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길도 잘 모르겠고 카페에 들어갔더니 제가 가져간 반찬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페에 있지 못하고 준우네 집 앞에 음식을 놔두고 돌아가려다가 그때 빗길에서 미끄러졌어요. 팔과 다리를 짚으면서 넘어졌는데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준우를 만나지도 못하고 사돈 때문에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제 음식을 그냥 놔두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에 머리가 뜨거워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야? 그놈이 사돈 온다고 지 엄마를 밖에서 기다리게 해? 아내는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저는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며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거냐? 내 엄마가 왜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한 거야? 그리고 엄마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다는 걸 알아? 빗길에서 넘어져서 발도 다치고 다리도 부러졌다고.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에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모를 이따위로 대하는 게 맞는 거야? 아빠, 그게 사실 장인 장모님이 갑자기 오셔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할까봐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려고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카페 가봐도 안 계시길래 바로 내려가신 줄 알았어요. 내 엄마가 너 같은 놈도 아들이라고 어제부터 음식해서 갔는데 그렇게 내쫓듯이 문 앞에 세워두고 내가 할 말이 그거냐? 내 장인 장모는 괜찮고 내 엄마는 왜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어? 비 오는 날의 말이야? 아빠, 죄송해요. 그냥 상황이 좀 어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사실 저희 지금 영화관에 와 있거든요. 끝나고 바로 가볼게요. 뭐라고? 영화 본다고? 아빠, 혜진이랑 예전부터 잡힌 약속이라서 영화 끝나면 바로 갈게요. 당장 그딴 영화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병원으로 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영화관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 아들의 무책임함이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제가 넘어진 건 그저 운이 안 좋았을 뿐이에요.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이게 애들 탓이 아니라고? 당신이 준우 보러 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게 애들 책임이 아니면 누구 탓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의사가 간호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다행히 뇌진탕은 심하지 않습니다. 타박상도 금방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괜찮다니까 이제 제발 화 좀 풀어요. 의사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괜찮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저는 한시름 놓은 듯 병실을 나섰습니다. 병원 근처 편의점이라도 다녀올게. 그래도 아내가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며 계단 쪽으로 발길을 옮기던 그때 복도 끝에서 아들 레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영화 끝나고 가자니까. 그래도 엄마가 다치셨다잖아. 가서 봐야지. 솔직히 자기 어머님, 친엄마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경 써? 길 가다 그냥 넘어진 거 가지고 뭘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누가 보면 초상이라도 난 줄 알겠어. 유난이야, 유난. 누가 보면 엄청 큰 사고라도 난 줄 알겠어.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너무 예민해. 그리고 반찬들 진짜 왜 자꾸 보내는 거야? 먹지도 않는데 맨날 잔뜩 싸오잖아. 젓갈이랑 김치 냄새 때문에 냉장고 열기도 싫어. 냉장고의 자리만 차지하고. 다 버리라니까. 반찬 하지 말래도 그러네. 미안해. 이제 그냥 보내지 말라고 딱 말해야겠다. 뭐하러 자꾸 주냐고? 어차피 싹 다 버리는데 그냥 부모님이 할 일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번거로워 죽겠네. 친엄마도 아니면서 가끔씩 저렇게 선 넘을 때가 있다니까? 먹을 사람도 없고 냉장고만 차지하니까 보내지 말라고 딱 말해. 쓸데없이 냉장고의 자리만 차지하네. 근데 또 그 얘기 꺼내면 괜히 기분 상해할 거 아니야? 나도 중간에서 죽겠다. 정말.
그 순간 제 손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놈들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건가? 내가 집까지 사주고 그렇게 애써줬는데 부모를 대하는 게 이따위란 말인가? 나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다가가다가 그들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너, 이 자식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지금 뭐라고 했냐? 친엄마도 아닌데 뭐 그렇게 신경 쓰냐고. 내가 사람이냐? 아들과 며느리는 갑작스레 놀란 얼굴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아들은 당황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금 내 엄마가 다쳐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희가 이딴 소리를 해대는 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냐? 내가 집까지 사주고 그동안 너희가 잘 살길 바랐는데 내가 부모를 이렇게 무시하는 후레자식이었어? 아버지, 그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좀 피곤해요. 엄마한테 신경 쓸 만큼 우리도 여유가 없다고요. 일하랴, 집안일 챙기랴. 아버님, 저희도 바빠서 그런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끼리 한 말이니까요. 오해. 내 엄마가 너희 챙기겠다고 힘들게 만든 음식을 다 버리라고 하는 게 오해야? 너희가 그렇게 부모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줄은 몰랐다. 좋아.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아라. 이제 더 이상 부모에게 기대할 생각도 하지 마라. 아들은 그제서야 뭔가 심각해졌다는 걸 느낀 듯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게 그 말은 좀 과장한 거였어요. 그냥 그때 피곤해서 짜증나서 실수로 말한 거지 엄마를 무시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 이제 부모에게 기대할 생각 말아라. 더 이상 너희한테 줄 것도 줄 마음도 없어. 두고 봐라, 너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반성하는 기미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한 번 더 노려본 후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 집도 부모의 은혜도 사라질 겁니다. 아내의 퇴원을 도우며 아무 말 없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를 소파에 앉히고 저는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지난번에 아들 결혼할 때 사줬던 그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매물로 내주세요. 가능하다면 빨리 금매로요. 여보, 정말 그 아파트를 팔 거예요. 저는 잠시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 녀석들한테 줄 건 없어.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걸 없애는 게 맞아. 며칠 후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쯤 부동산에서 집을 내놓은 소식을 들었겠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엔 명절이나 생일에도 핑계를 대며 연락 한 번 없던 애들이 이제 와서 자기들 필요할 때는 이렇게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이라도 난 것처럼 전화기가 쉬지 않고 울려댔습니다. 참 우습기도 하죠. 필요할 때만 이 난리라니. 평소엔 아프다느니 바쁘다느니 하면서 핑계만 대더니 이제 와서야 이 난리라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전화가 계속 울리며 끊임없이 들려왔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할 말은 없었습니다. 주말 아침, 아내와 함께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벨소리가 계속해서 울려대는 걸 보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과 며느리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힘겨운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며느리는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완전히 무너진 표정이었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는 더욱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님, 저희 진짜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너무 어려우세요. 기초생활수급비로 겨우겨우 버티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번 돈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까지 없으면 저희 진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며느리는 손을 비비며 간청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는 절박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아버님, 제발요. 혜진이 말대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들은 주저하며 고개를 숙였고 저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애처로웠지만 동시에 저는 그들의 배은망덕한 태도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할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분명 저를 이해해 주셨을 거예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으면 한 번은 더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나는 묵묵히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 며느리의 처절한 눈물,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핑계를 대며 모습을 감추더니 이렇게 절박해져서야 나를 찾아와 빌고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개 당당히 들고 그리 당당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는 소리 하는구나. 그동안 내 엄마가 어떻게 너를 위해 헌신했는지 생각이나 해봤냐? 내가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눈물을 흘린다고 내가 너를 용서할 거라고 생각하냐? 매번 변명만 해대면서 부모를 외면한 게 하루 이틀이냐? 그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부모 덕 볼 생각하지 마라. 그 집도 내 마음도 이미 떠났다. 내가 나를 무시하고 며느리 말만 듣고 살아온 결과다.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줄 건 없어.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며느리는 울부짖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제발요. 그녀는 절박하게 울면서 제 바지 끝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바지 끝을 꽉 쥔 채 울며 애원하는 그 모습이 참 처절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우스웠습니다. 머리가 멍청하면 몸이 고생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소용없다. 저는 냉정하게 말하며 며느리의 손길을 떨쳐내고 그 자리를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들을 등지고 천천히 방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내 삶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나가고 나서 집안은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공간에 저와 아내만 남아있으니 모든 것이 너무나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거실 구석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남겨주신 작은 아파트. 어머니가 힘들게 일구신 그 유산으로 준우가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었지만 오늘 저는 그 아들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준우를 내쫓았습니다. 이 집도 이제 그 애에게는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셨다면 분명 저를 꾸짖으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부모의 모든 걸 가져가도 아깝지 않다고 늘 말씀하셨으니까요. 준우를 위해서라면 더 참으라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저는 더는 이 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준우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이제는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힘든 저를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자꾸만 그 답을 찾으려 하면서도 속에서 피어나는 쓸쓸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자식들에게 기대고 그들에게 내 마음과 정성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배은망덕함이라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전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의 삶을 찾고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보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공감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